blank slate idea to a fully operational production aircraft in such a short period. Since we first discussed the Boromé concept several years ago, doubts existed about whether the project c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Surpassing expectations, the Koreans have proved that ambitious projects like the KF-21 are not only feasible, but also achievable within a tight time frame with a clever approach. How they achieved this as a smaller nation is not only impressive, but for us in Australia, it also serves as an important case study. During this first production phase, there's no reason why the KF-21 can't be a great success. 최근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한 대를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헤드라인 내용만 보면 단돈 6천억 원의 귀중한 자원인 시제기를 넘겨준 것처럼 보여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우리 방산 역사에 기록될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데, 무려 16년 가까이 질질 끌어오며 우리 발목을 잡았던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사업 퇴출로 귀결되었기 때문인데요. 인리라는 리스크를 떼어내니 벌써부터 외신과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킬의 최종 합의된 전체 판돈은 약 6천억 원입니다. 10수년간 인도네시아가 이것밖에 못 준다며 배수진을 친 바로 그 금액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단돈 6천억 원으로 인리를 완벽하게 손절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시제기 한 대라는 명분으로 미수금을 깔끔하게 털어내는지 그 설계 구조를 보셔야 하는데요. 세부 내역을 보면 먼저 시제 5호기의 양도 가치가 약 3,5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술 전수 및 파견 인력 관련 비용이 약 1,742억 원에 포함되었고, 개발 데이터 비용이 약 758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을 맞췄으며 남은 잔여 미납금 약 64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완납해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최후 통첩을 제시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10년 넘게 돈 안 내고 버티며 기술만 훔쳐가려던 나라에 결국 1조 원이나 깎아주고 시제기를 바친다는 게 호구 외교의 정점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반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제기 한 대 값으로 책정된 3,500억 F-35 신조기 한 대 가격이 1,000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중고 테스트기 한 대를 스텔스기 세대 값에 떠넘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이 기체를 3,500억이라는 거액의 가치로 산정해 인도네시아의 미수금을 털어버렸는데, 자동차로 치면 수만 킬로미터를 가혹하게 달린 테스트카를 신차보다 비싼 가격에 판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국민들은 그동안 고생해준 시제기에 대한 애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시제기가 3,500억 정도 받고 팔았다면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인데요. 시제기는 양산기보다 수명이 짧고 오히려 양산형의 100% 성능을 낼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보통은 테스트가 끝나면 유지비만 먹는 애물단지가 되어 박물관행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사실일까 하실 수 있지만, 시기를 만들 당시에는 양산용 표준 부품들이 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 임시 부품이나 상호 대치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양산기에는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 최적화된 최종 진화용 부품이 들어가지만, 시제기는 성능보다는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즉 엔진의 출력이나 레이더 탐지 거리를 100%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엔진이 터지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 성능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성능은 소프트웨어가 결정하는데, 시제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최종 완성본이 아닌 테스트용 버전으로 양산기에는 모든 무장이 통합되고 레이더의 전자전 대응 능력이 100% 활성화된 최종 펌웨어가 깔리는 반면, 시제기는 특정 테스트를 위해 해당 기능만 활성화된 버전을 씁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져가는 5호기는 공중 구비와 레이더 테스트용이었기에 실전 교전과 관련된 핵심 알고리즘인 무장 발사 등은 100% 구현되지 않았거나 아예 빠져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시제기는 이미 무리한 기동과 진동 테스트를 반복했기 때문에 기체 프레임에 상당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에는 양산기에는 없는 수백 킬로그램의 계측 장비와 배선이 거미줄처럼 깔려있어 무게중심을 바꾸고 기동성에 페널티를 주는데요. 또 만약 이걸 다 뜯어내면 기체의 무게 밸런스가 무너져서 비행지용 소프트웨어를 다시 짜야 되니 결국 계측 장비를 단체로 날면 무거워서 성능이 안 나오고, 떼어내면 비행이 불안정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유지보수가 양산형보다 더 까다롭고 비용도 크다는 것인데요. 오직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라 초기형 부품을 사용하다 보니 피로도가 훨씬 빨리 쌓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이 끝날 때마다 뜯어서 검사해야 하는 수준으로 정비 주기가 짧습니다. 또 시제기에는 수작업 과정도 훨씬 많이 포함돼 특정 부품을 갈아 끼울 때마다 맞춤형으로 깎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에 외신을 비롯한 시장에서는 시제 5호기의 단가를 2천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한국은 이를 3,500억 원에 넘긴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료는 깎을 수 있으니 게이드, 또 넘긴 기체가 5호기라는 것도 충격인데요. KF-21 시제기는 1에서 4호기와 6호기가 각각의 핵심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5호기는
5호기는 단좌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5호기는 1, 2, 3호기가 비행시험을 통해 겪었던 미세한 초기 결함들을 수정해서 제작된 기체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1에서 3호기로 충분한 비행 데이터를 뽑고 있었기에 5호기는 상대적으로 예비 전력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5호기는 개발 단계부터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직접 탑승하여 비행 교육을 받는 용도로 활용되어 거부감이 적고 명분 있게 떠넘기기 가장 좋은 기체죠. 가장 중요한 건 인리가 강력하게 원했던 복좌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좌기는 후방석 항정 장비와 교육 시스템 등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적 보안 요소가 단좌기보다 훨씬 많아 운용 데이터가 덜 민감한 5호기가 선택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전투기 한 대도 아쉬운 마당에 유사시 시제기가 양산기로 대체될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사실 양산기는 무조건 새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기는 부품 하나하나가 0.001mm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찍혀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제기는 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깎고 덧붙인 흔적이 있어 양산 규격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맞춰서 양산기로 제작하는 건 오히려 신품을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유발하게 되죠. 또 시제기를 만들 때와 양산기를 만들 때 사이에는 약 4에서 5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 사이 발전한 최신 반도체와 항전 장비를 시제기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보다 처음부터 최신 사양으로 조립 라인에서 생산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기는 것이 기술 유출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기체 실물을 넘겨주는 것과 핵심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현대 전투기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닌 수만 조각의 부품이 특정 온도, 압력, 화학적 조성 하에서 제조된 복합 소재 및 특수합금입니다. 부품을 분해해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품이 만들어진 공정 과정을 알 수 없으면 복제는 불가능하죠. 미슐랭 3스타의 요리 재료를 알아도 그 요리 과정을 모른다면 똑같이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현대 방위산업 보안 끝판왕으로 불리는 안티 템퍼링 기술이 KF-21에 적용되어 단순히 뚜껑을 연다고 해서 내부를 볼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은 기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나오는데 레이더의 표적 탐지 알고리즘이나 비행지어 로직은 수백만 줄의 코드가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한국 측이 보유한 암호화키가 있어야만 구동되거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무단 분해 시도는 이 인증 체계 자체를 깨트리며 결국 수천억 원짜리 기체를 거대한 벽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죠. 이에 인도네시아가 KF-21 CJ5호기를 인도받은 후 이를 무단 분해 역설계하거나 제3국, 중국, 튀르키예 등에 유출한다는 시나리오는 전략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자폭행위에 가까운데 거의 인리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선택입니다. KF-21에는 한국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도입된 핵심 부품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3국에 무단 이전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며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제, 군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를 EL이라고 하죠. 또한 튀르키예 칸이나 중국의 전투기와 KF-21은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데요. 인리가 진짜 미쳐서 그들에게 기체를 넘겼다 쳐도 사실 그들의 전투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후속 군수 지원과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패치 없이는 기체를 띄울 수도 없으므로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순간 시제기는 고철이 되는 거죠. 만약 형상만 베껴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산 전투기 정보를 수집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이 F-35는커녕 F-16조차도 따라잡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형상은 베낄 수 있어도 공정과 소재는 베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외형상 5세대 스텔스기처럼 보여도 그 내부의 뇌는 F-35의 센서 퓨전 기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수십 년간 러시아 항공기를 역설계해왔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특히 러시아제 엔진을 불법으로 뜯고 역설계했는데 금속 조각을 분석해 성분비를 알아내는 건 쉽지만 그 금속을 어떤 순서로 가열하고 어느 타이밍에 급냉시켰는지에 대한 열처리 공정 레시피는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중국이 만든 복제 엔진은 외형은 똑같았지만 고온 고압에서 날개가 변형되거나 수명이 러시아제 10분의 1도 안 되는 등 처참한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무려 40조 원을 넘게 쓰고도요. 사실 여기까지의 분석은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씁쓸한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통쾌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번 계약을 통해 인리의 공동개발 퇴출이 공식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KF-21 16대 별도 수출 협의입니다. 원래는 공동개발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시기를 받아가서 직접 써보고 좋으면 돈 주고 사가야 하는 손님으로 포지션을 바꾼 것이죠. 발표 당시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동개발국이라는 표현 대신 협력국 또는 수출 대상국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이라는 단어에는 권리와 책임이 5대5라는 대등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나 협력은 주도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죠. 향후 블록2 등 후속 개발 단계에서의 권리는 자동으로 포기되었고 IP, 지식재산권 역시 한국이 단독으로 100%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예전 공동개발 시기에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1.6조 원을 내면 우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설계 데이터와 제조 기술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다 배우면 나중에는 우리 도움 없이도 전투기를 개량하거나 팔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가 될 리스크가 있었죠. 하지만 현재 고객 전환 이후에는 기술 이전 비용을 758억 원 수준으로 대폭 깎아버렸는데 이는 핵심 기술은 단 1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완제품을 사서 운용만 하는 고객이 됩니다. 원천 기술은 100% 한국이 독점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득이죠. 알고 보니 이번 계약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건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아니 인니는 뭐 좋아서 그걸 가져가겠냐 하는 겁니다. 뭐 인니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인니는 가져가서 뭘 할 건데 3,500억 주고 사냐는 의문인 거죠. 뭐 첫째로 뜯어보기보다는 만져보기입니다. 인니는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정비해본 경험이 매우 부족한데 실제 5기를 통해 지상정비 요원들이 실제 기체를 분해 조립하고 또 엔진을 탈착하고 항정 장비를 점검하는 교육용 교재로 활용할 수 있죠. 정비 교육은 말 그대로 부품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유지 운용 교육으로 장비가 고장나면 떼어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법만 배우는 것이지 장비 내부 해로를 분석할 권한이나 도구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양산기 16대를 사온다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정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3,500억짜리 실습 도구인 셈이죠. 두 번째로 야 우리도 전투기 있다는 명분인데요. 십수년간 삽질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방부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에게 할 말이 필요할 텐데 KF-21이 실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인니와의 합의는 호구딜이 아니라 돈 안 내는 파트너를 합법적으로 강등시키고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완벽히 회수해낸 역전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인니 리스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자 오히려 밖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한국 같은 중견국이 미국도 고생하는 스텔스급 전투기를 단 7년 만에 그것도 공동개발국이라는 국가의 목리 속에서 지연 없이 무사고로 뽑아냈는가 하는 점이죠. 특히 우리와 전략적 환경이 비슷한 서방의 강대국 호주에서는 아예 KF-21을 중견국이 가져야 할 유일한 정답이라며 교본처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호주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보람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들이 분석한 KF-21의 영리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4 years ago, the KF-21 had its maiden flight. Now the first production model has been rolled out, about 10 years after the program's launch. Now this is a significant achievement for South Korea, which has gone from a blank slate idea to a fully operational production aircraft in such a short period. Despite the ambitious concept, smart production strategies have enabled Koreans to quickly procure what is becoming a more modern counterpart to fighters like the Rafale or the Typhoon. Since we first discussed the Boromé concept several years ago, doubts existed about whether the project c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Surpassing expectations, the Koreans have proved that ambitious projects like the KF-21 are not only feasible, but also achievable within a tight time frame with a clever approach. How they achieved this as a smaller nation is not only impressive, but for us in Australia, it also serves as an important case study and source of inspiration. As we covered in our original video on the KF-21, the Boromé project officially started in 2016. Intended as a local replacement for older multi-role fighters, the procurement was fast-tracked, with the first prototype rolled out in 2021 and the maiden flight in 2022. Since then, 6 prototypes have flown, in both single and twin-seat configurations. How they achieved this within such a time frame came down to a series of clever initial decisions made to balance cost and performance. The first we'll examine is the design itself. From the outset, the manufacturer, Korean Aerospace Industries, had to find solutions to several issues that plague manufacturing. Among them are managing scope, infrastructure costs, and production time. The solution on the design front was to adopt a modular approach. Using an iterative design process, designers would develop a realistic set of goals for an initial production fighter. Then, an upgrade pathway would be outlined, with more ambitious yet achievable requirements, taking what was initially a 4.5 generation aircraft and working towards 5th generation standards. With long-term goals mapped out, designers would then revisit the initial design and modify it for potential future upgrades. In other words, it would be intentionally designed with iterative upgrades in mind, allowing space for such upgrades in the initial model, which could be fitted with the necessary technology later. This approach would cost more upfront, but over time, it would enable the reuse of the expensive custom-machined infrastructure for later variants of the jet, potentially reducing costs, or at least significantly accelerating production. This plan was put into action, resulting in an iterative design that deliberately accounts for both minor and major upgrade programs. Broadly, the core design would be developed in 3 successive variants: the Block 1, a 4.5 generation fighter, and the model we recently saw rolled out. The Block 2 would follow, still using external weapons but adding improved multi-role capabilities, including electronic warfare, drone command, and so on.
The project would culminate with the Block 3, which aims to bring the KF-21 up to true 5th-generation standards, featuring enhanced stealth and an internal weapons bay. Since all of this would stem from the same basic design, the initial models would need to incorporate these features from the start, including space for internal weapons bays, innate stealth shaping and capabilities, and systems networking architecture. From the Block 1 onwards, these features would be either built in or designed to be integrated later. Using this approach, the Borromée team was given the green light. It is through this process that the aircraft, as we see it today, has come into being. This iterative process has established a clear roadmap, which in turn accelerates production time and ultimately reduces project costs. South Korea's relatively quick development cycle of about 7 years, supported by less initial complexity compared to full 5th-gen programs like the F-35 and the Su-57, demonstrates the country's ingenuity. A major advantage we've observed with this project is controlling requirement creep. Focusing on meeting the set requirements for each iteration speeds up development, reduces costs, and to some extent limits requirement creep by shortening the gap between conceptualization and production. The second part of this process was sourcing parts. Instead of attempting to build everything domestically, the team chose a dual approach. Critical components would be manufactured as much as possible in Korea, whilst other overly complex systems like engines or readily available components would be brought from suppliers or partners abroad. Through this dual-path approach, South Korea can protect itself against trade disruptions or weapon restrictions on critical systems, as most will be either produced domestically or through partnerships. Similarly, a balanced strategy for less critical parts keeps the project budget manageable. Overall, this approach to component procurement offers many benefits for a middle power or smaller nation. First, it allows sensitive parts or software to be produced locally, helping establish domestic industry that can be expanded in the future. Second, it hands over complex high-risk systems, like engines, to manufacturers who are better equipped to handle them, reducing R&D costs and speeding up development. What the Borromée aims for is similar to the Rafale, with multi-use capabilities beyond just air and ground roles, including SEAD, anti-ship, recon, drone control, and electronic warfare. At the rollout ceremony, promotional material suggested that aircraft in upcoming blocks will be modified to serve various specialized roles. A trailer released at the time of the ceremony hints at a collaborative combat system that uses combat drones and similar intelligent drones as decoys. In other words, a future-proofed all-round platform. As such, we believe it resembles the Super Hornet and could, in its twin-seat version, potentially be adapted into something like the Growler to offer specific 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Its internal middleware uses an open mission systems approach, making patching and updates significantly easier and simplifying networking between new onboard hardware, other aircraft, and assets. Although less secure than the closed-loop architecture found in fighters like the F-35, this feature highlights its flexibility and capability to upgrade on a budget. What's more, it is well positioned as a platform. The decision to operate it as an intermediary aircraft, rather than a direct competitor to existing frontline fighters, appears to be a smart move, both politically and in terms of export potential. As a mid-tier fighter, it lowers the comparison standard and consequent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foreign sales, as seen with the widely purchased Su-30 compared to the Su-57 or J-20. Essentially, the South Koreans seem to be on a path to develop something similar to what Sweden has accomplished with Saab, a modest yet capable domestic industry that leverages its strengths using external help and outsourcing where necessary. While this is not a flawless approach, it balances important factors like time, budget, and geopolitical stance. Turkey, for example, aims to develop a domestic industry similar to France's, reducing reliance on foreign supply chains, but this comes at the cost of additional time and budget. The South Korean approach is something closer to what we might try in Australia. The South Koreans are in a different position to us in many ways, under more direct threat, with different geographic and topographic landscapes, a different military posture, a larger economy and population, and so on. Yet we share many similarities. Our broader goals are aligned, and our military strategies overlap on maritime focus, offensive area denial, and more. Put simply, if we were to try something similar, the South Korean approach is probably a safe bet. A modular dual-path design with clear goals and tight management of requirement drift. It would require a larger upfront investment than buying off the shelf, but if done right, the long-term shift to self-sufficiency would be beneficial. And as we're experiencing with global supply chains, the sooner we renationalize critical industries, the better. If all goes well during this first production phase, there's no reason why the KF-21 can't be a great success. Do we need something similar in Australia?
Probably not right now, but in the long run, we might. Smaller projects like the GhostBat show that we can undertake highly complex collaborative work with the US, and the Americans are always eager to collaborate. The time may come when we need something like the KF-21 ourselves, and if we're willing to take bold risks, we could build something impressive. KF-21 사업 종료를 앞둔 현재 우리는 인니라는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500억을 내고 지들 국기가 그려진 전시용 기체를 얻어 겨우 체면을 살렸다면 대한민국은 그 대가로 KF-21의 미래 주권을 완벽하게 회수했고 인니는 우리 방산 시스템의 영원한 유료 구독자로 만들었죠. 인니라는 꼬리표를 떼고 호주와 유럽이 부러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보람에 이를 증명하듯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최근 한국에 방문하여 KF-21 도입과 파트너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독단적인 태도는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기엔 턱없이 역부족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오히려 인니 빠지니 다른 국가들이 더 대놓고 구애하는 중. 오늘의 한 줄평. 1년 전 인니 매체 인도네시아 자금 없으면 한국 KF-21 양산 불가겠냐? The big thing, automation, is where South Korea has a noticeable advantag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citing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s, says that South Korea has the world's highest robot density at 1,012 industrial robots per 10,000 manufacturing workers. The U.S. Navy wants the best capability in the hands of U.S. sailors. We should look around the world for the best technology, but ultimately we should insist that it move to the United States. I've spent most of my life in U.S. defense industry, European defense industry. Other nations, Korea, Japan, have been investing in efficiencies in ways that we have not.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회사인 한화의 미친 전략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미국의 항공우주 및 국방 톱티어 기업인 노스롭 그루먼과 한화가 차세대 무기체계인 RS 미사일 공동 개발을 함께하기로 체결한 것인데요. 이게 왜 소름 돋는 일이냐?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게 아니라 미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국방 예산의 핵심 노른자를 한화가 싹쓸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하청이나 봤던 한국 방산이 어떻게 미국 국방의 설계자가 됐는지 그 속에 숨겨진 반전 스토리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크린 한화와 노스롭 그루먼의 RS 미사일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핵심은 한화가 RS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일단 고체 로켓 부스터의 개발과 공급을 전담한다는 것입니다. RS는 고도의 전자전과 접근 거부 환경이 펼쳐지는 분쟁 지역에서 적의 방어망 밖에서 치명적인 원거리 정밀 타격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차세대 장거리 무기체계인데요. 로키드 마틴의 프리즘 그리고 하나의 KT짐과 유사한 무기체계를 할 수 있죠. 노스롭 그루먼은 미국의 자존심이자 스텔스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설계하는 세계적 수준의 방산 기업인데 그런 그들이 자국 방어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 무기의 가속 엔진 개발 파트너로 한국의 한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을 넘어선 글로벌 국방 공급망의 거대한 지갑 변동을 알리는 서막이 되고 있죠. 과거 폴란드나 호주 시장에서 지상 무기를 수출했던 한화의 영역이 이제는 미국의 가장 깊숙한 장거리 유도무기 및 우주 항공 심장부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는 한국 방산의 위상이 한 번에 달라진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1970년대부터 한국 방산은 철저히 미국의 기술을 배우고 따라하는 하청과 면허 생산의 역사였습니다. KF-16 전투기 부품 조립부터 시작해 TO-10 고등훈련기는 로키드 마틴의 F-16 설계 기술을 전수받아 만들어졌으며 K-1 전차 역시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설계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엔진 분야 역시 오랫동안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프렛 앤 휘트니의 매뉴얼에 따라 조립하는 하청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마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미국과 한국이었지만 현재 RS 사업은 사실상 한화가 기술 주도권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물까지 날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초기 가속과 추력을 담당하는 일단 고체 로켓 부스터 기술, 즉 미사일의 생명줄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화에 손을 내민 건 이 정도의 고성능 부스터를 이 가격에 이 속도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천무, KT즘, 현무, 천궁 등을 통해 입증된 독보적 고체 연료 기술력 그리고 현지 생산 기지 구축 등 미국 내 국방 공급망에 완벽히 동화되려는 현지화 전략을 지닌 한화이기에 백지 상태에서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붓는 대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한화의 고체 로켓 기술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결합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미국의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죠. 그건 잘 알겠는데 그럼 국뽕 좀 줄이고 왜 유독 RS가 미국의 차세대 무기체계로 꼽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RS 미사일이 다른 업체의 현존 미사일 체계와 가장 큰 차이를 지니는 부분은 바로 발사 플랫폼의 은밀성입니다. RS는 거대하고 화려한 전용 미사일 발사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뭘 쓰냐? 독특하게도 전세계 항구와 물류망에 널려있는
있는 평범한 40피트 표준 화물 컨테이너와 완벽하게 동일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만 보면 차세대라 부르기에 조금 민망해 보이지만 사실 이는 현대전의 핵심인 기망과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위성이나 정찰 드론이 내려다볼 때 트럭에 실려가거나 항구에 쌓여있는 수만 개의 상업용 컨테이너 중에서 어떤 것이 치명적인 장거리 미사일을 품고 있는지 구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특히 전용 플랫폼이 필요 없기에 일반 화물선, 기차, 상용 트럭 등 어디에든 올려놓는 즉시 그곳이 포병 기지가 될 수 있는데요. 적의 핵심 시설 타격 명령이 떨어지면 평범해 보이던 컨테이너의 천장이 열리며 한화의 강력한 로켓 부스터가 점화되고 순식간에 100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발사 직후 발사대를 버리거나 일반 트럭으로 둔갑해 도주할 수 있어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타격을 장거리 정밀 화력에 접목한 가공할 시스템이죠. 사실 한화가 RS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외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화의 미친 전략이 따로 있었는데요. 노스롭과 협력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국의 자율운항 해상함 전문 혁신 기업인 마그넷 디펜스와 38m급 중형 무인 수상함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입니다. 이른바 H-38 공동개발 프로젝트인데요. 마그넷 디펜스는 기존의 육중한 구축함 대신 AI 자율주행에 특화된 함정을 만드는 설계 중심의 기업으로 이들의 주력 모델인 M48은 이미 마이애미에서 미국령 사모함까지 17,000해리를 보급 없이 완복하고 집지만한 파도가 치는 해상 상태 시스테이트9을 견뎌낸 괴물같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산업체들이 컴퓨터 그래픽과 발표로 무인함을 홍보할 때 마그넷 디펜스는 지구 한 바퀴 반을 자율운항으로 완주한 실전 데이터를 미 해군에 들이밀었죠. 하나는 바로 이 최고의 두뇌를 가진 마그넷 디펜스의 M48 플랫폼을 베이스로 미 해군의 작전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하는 고성능 무인함 H-38을 공동 건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주목해야 할 건 RS 미사일과 H-38 무인함 이 두 가지 메가 프로젝트가 각기 개별의 협력이 아닌 무인 미사일 셔틀 구축을 의미한다는 한화의 소름돋는 설계라는 것이죠. 사람이 타지 않는 H-38 무인함의 갑판 위에 컨테이너 모양으로 위장한 RS 미사일 시스템을 싣고 태평양의 분쟁 지역으로 보냅니다. 적의 레이더에는 그저 작은 어선이나 상선처럼 보이겠지만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한 이 배는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가공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해상 전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되는데 적군은 바다 위의 모든 선박을 의심해야 하고 한 대를 부수면 10대가 더 달려드는 벌떼 공격에 현실화가 되며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위험지역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격침되어도 전력 손실은 미미한 반면 적에게 입히는 타격은 치명적이게 되는 것이죠. 이 무서운 유령 함대의 지배자가 될 H-38과 RS의 조합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한화가 주도적으로 양산한다는 점입니다. 마그넷 디펜스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수십 수백 척을 찍어낼 도크와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인데요. 하나는 이 약점을 파고들어 최근 인수한 미국의 필리프 전소를 H-38의 양산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마그넷이 주먹은 노스롭과 하나가 만들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조립하고 시스템을 통합해 거대한 함대로 찍어내는 실질적인 지휘권과 생산의 열쇠는 한화가 지게 된 것이죠. 현재 미 해군이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수백 척의 무인함으로 구성된 유령 함대입니다. 값비싼 이지스함 한 척이 침몰하면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만 H-38 같은 저비용 고효율 무인함은 파괴되어도 인명피해가 없으며 곧바로 다른 무인함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17,000해리의 항속거리를 가진 H-38에 컨테이너 발사체인 현무급 RS를 얹어 전세계 바다에 흩뿌려놓는 전략은 적군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미국이 심장부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혁신적인 무기를 설계할 두뇌는 많지만 그것을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공장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반면 한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전세계가 놀랄만한 속도로 각종 무기체계를 찍어내며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Why is South Korea, who just a few short years ago was a minor player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suddenly becoming a powerhouse? Global military spending hit $2.718 trillion in 2024, at least according to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r SIPRI. That is a lot of money, but the one problem that a lot of that money is running into is production capacity. Korea built its modern economy by exporting manufactured goods into markets that don't tolerate excuses. Semiconductors are its biggest export item at $141.9 billion in 2024.
These are som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to make, with tolerances measured in nanometers.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1 millimeter is 100,000 nanometers. So to build semiconductors at scale is just no easy task. That pressure creates a particular kind of national competency, process control, supplier networks, automation, and a culture that treats quality and throughput like survival skills. The big thing, automation, is where South Korea has a noticeable advantag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citing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s, says that South Korea has the world's highest robot density at 1,012 industrial robots per 10,000 manufacturing workers. Then there's heavy industr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hich I will call UNCTAD, notes that in 2023, China, South Korea, and Japan accounted for about 95% of global shipbuilding output, and South Korea's share was 28.2%. Shipbuilding is really where you see the Korean advantage in a way that's hard to fake. You're talking about massive projects with complex supply chains and schedules that punish you if you can't coordinate thousands of parts, hundreds of contractors, and a workforce that has to do the same job the same way every single time. This expertise shows up repeatedly through their other industries like automotive, appliances, and consumer electronics. This is the bridge to defense. Modern weapons are not built in isolation. They're built out of motors, power electronics, sensors, precision machining, high-quality steel, and a supply chain that can keep up. If you're already building cars, ships, and consumer electronics at a global scale, you've already built a lot of the habits and infrastructure that defense manufacturing depends on. So when people say South Korea can deliver defense gear fast, what they're really saying is South Korea has an economy built around turning designs into repeatable production. The US Navy doesn't have a shortage of strategy plans, it has a shortage of maintenance capacity. Public shipyards are modernizing under the Shipyard Infrastructure Optimization Program, or SIOP, I don't know, which is supposed to be a long-term overhaul of dry docks, facilities, and equipment.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or GAO, has been blunt about how hard that is. In 2023, GAO said that the Navy had not developed a full cost and schedule estimate for SIOP, and the Navy reported it wouldn't be able to do that until fiscal year 2025. Now, as far as I know, they still have not quite done that. Now, this doesn't mean that SIOP is a failure. It means it's a long timeline in a world that's just getting less patient. So the near-term question is relatively simple. While the US modernizes shipyards at home, where does extra maintenance capacity come from? One answer is allied shipyards, especially in the Indo-Pacific. In March 2025, Military Sealift Command announced that USNS Wally Shura completed a 7-month regular overhaul at Hanwha Ocean in South Korea. It was major maintenance, and it's significant because it shows Allied yards can take on real workload, not just quick port calls. Then, in August of 2025, HD Hyundai Heavy Industries announced it had won a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contract for another US Navy auxiliary ship, the USNS Alan Shepard, as part of a broader pattern of Korea pitching itself as a maintenance partner for US forces in the region. You can argue about whether this is outsourcing, but that's not the operational question. The operational question is that if a ship can get a big chunk of work done in theater, does it get back to work faster than if it has to transit back to the US and wait for a dry dock slot? In a Pacific fight especially, that answer matters a lot. The other major piece of the US relationship is Korean industry planting roots inside the United States. In 2024, Hanwha Systems and Hanwha Ocean announced a $100 million acquisition of Philly Shipyard, a Jones Act commercial shipbuilder. This does not mean Hanwha is about to crank out US destroyers next week, but it does mean Korean firms are positioning themselves inside the US industrial landscape at a time when Washington is treating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like strategic industries once again.
Put those pieces together, the in-theater maintenance capacity plus investment inside U.S. shipbuilding, and you get an idea of the importance of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특히 최근 미 국방부의 레플리케이터 관련 회의 발언을 보면 정답은 한국으로 정해져 있는데, 레플리케이터란 중국의 거대한 해군 함정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2년간 수천 대의 자율무인 시스템을 전 영역에 배치하겠다는 극단적인 스피드 프로젝트입니다. 패널 토론에서 국방 전문가 크리스 브로스는 요구 성능을 10년씩 고민하는 기존 국방 획득 시스템은 이제 저주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미 육군보다 더 나은 로봇을 쓴다는 것은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중국은 제때 돈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칫골을 넣고 있다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무인기는 부서져도 되는 소모성 자산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즉 완벽한 무기 하나를 10년 동안 만들기보다 80점짜리 무인 로봇 수만 대를 지금 당장 찍어내어 물량으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미국 수뇌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Deliver thousands of all-domain attritable systems, in this case in support of INDOPACOM. You can't do it the normal way. So this is fundamentally shifting how we deliver capability to the fleet in a way I've never seen before. I would submit that that process is completely anathema to how this program is going to need to work and be successful at the end of the day. And There are companies out there that actually have, you know, really fantastic solutions, and sometimes we can get in our own way because it's not invented here. we just have to get going and accept that, yeah, we're going to crash some robots. You know, we don't need undersea drones to be sub-safe. These are inherently kind of expendable items, but I'm pretty confiden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getting its military its money on time. I'd like us to do a better job in this country of doing it because it does slow us down and it's just an own goal. 이처럼 미군 지도부와 방산 전문가들이 무인 물량 공세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상당히 높은데요. 무인함을 수천 척 만들고 싶어도 미국의 조선소들은 녹슬었고 용접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세계 최고의 조선 생태계와 자동화 능력을 갖춘 한국인 것이죠. 실제로 패널 회의 등 수많은 국방 포럼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방식으로 효율성에 투자해온 한국의 기술 공정을 우리 조선소로 들여와야 한다는 자승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며 필리 조선소를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미국의 존스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본토 조선소를 확보하고 그 안에 한국의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이식함으로써 해답은 결국 한국의 제조 역량밖에는 없다는 명제를 미 국방부에 각인시킨 것이죠. If the U.S. Navy wants the best capability in the hands of U.S. sailors, we should look around the world for the best technology, but ultimately we should insist that it move to the United States. I've spent most of my life in U.S. defense industry, European defense industry. Other nations, Korea, Japan, have been investing in efficiencies in ways that we have not. If they have been investing, they have the right technology process. Let's get that into our shipyards and do it. I would like to applaud this administration, President Trump, Secretary Hegseth, for what they've done in the budget that we've seen today. That sends a very clear demand signal to industry that the demand is there. You need to bring your own investment dollars to be part of that industrial base. Ultimately, the return will be there. 현재 글로벌 안보 산업은 냉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전통적인 쇳물 기반의 방산 거인들이 방산 메타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모든 무기 체계를 하나의 데이터로 묶고 AI로 타격 결정을 내리는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업들이 미 국방부의 두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극단적으로 미래의 보잉과 로키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지시에 따라 미사일을 쏘는 단순한 껍데기 하청 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제조업 중심인 한국 방산도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하나가 보여주는 전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수직 계열화로서 단순한 철판 용접을 넘어 자체적인 AI 기술을 병행하고 공장 자체를 무인 로봇화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시스템 통합까지 전부 아우르는 올인원 국가 모델을 완성해가고 있죠.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국주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글로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의 패권을 쥐고 나아가는 대한민국 방산의 진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평, 컨테이너 미사일 실은 무인군함? 이건 못 참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요약된 핵심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필의 리얼리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outh Korea has officially embarked on the development of a long-range air-to-air missile powered by ducted ramjet technology on April 29th. The actual prototype was finally unveiled at the Hanwha Tech Academy 2026. A ducted ramjet missile is regarded as a modern game changer because it features an engine that inhales external air to burn fuel throughout its flight, maintaining hypersonic speeds until the very moment of impact. This drastically expands the no-escape zone, a lethal space where enemy aircraft have zero chance of evasion. Due to its extreme technical complexity, only a handful of nations in the world possess this capability. Considering South Korea's historically cautious approach, surrounded by the complex interests of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their public declaration of this project suggests that they have already perfected the core technologies. Behind the scenes, is such a feat truly possible? The answer is a definitive yes. South Korea is already one of the world's premier missile powerhouses. The reason South Korea is destined to succeed in this development is clear. The technologies proven through the Haikong, Hwasong, Hyunmoo, and Cheongung programs have moved far beyond mere theory. To provide a wealth of world-class operational data, this new long-range air-to-air missile is the ultimate culmination of a single system, integrating the essence of these for combat-proven missile programs. 지난 4월 29일 열린 한화 테크 아카데미 2026 행사장에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은 압도적인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덕티드 램젯 기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실물 프로토타입이 대중 앞에 최초로 공개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신무기 개발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 공군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KF-21 보라매의 완성이 바로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을 탑재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4.5세대 이상의 스텔스형 전투기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독자적인 발톱이 없다면 결국 외산 무기의 플랫폼으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미국의 깐깐한 수출 통제 정책에 묶여 자유로운 해외 판매나 성능 개량이 제한되었던 뼈아픈 과거를 이제는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발에서 주목할 점은 기술적 난도가 높아 시도조차 쉽지 않다는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을 유독 한국이 이미 검증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츠기릿! 요즘 공중전은 그냥 선빵 필승 메타입니다. 먼저 보고 쏘면 장땡인데 문제는 미사일 체력이죠.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바로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인데요.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은 내부의 연료와 무거운 산화제를 함께 싣고 다니는 고체 로켓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발사 직후 엄청난 가속력을 내지만 연료가 순식간에 타버려 비행 후반부에는 관성만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표적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서 적 전투기가 급기동으로 회피할 틈을 주게 되는 치명적 단점이 있죠. 하지만 덕티드 램제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겁게 산화제 안 들고 다니는 대신 기체에 달린 흡입구로 바깥 공기를 빨아먹으면서 날아가죠. 산화제 뺀 자리에 연료를 꽉꽉 채웠으니 체력이 넘사벽. 포인트는 지치지 않는 질주로 발사 순간부터 표적에 명중하는 그 마지막 종말 단계까지 마하 4 이상의 압도적인 초음속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피 불능 구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라 부르는데, 적기 입장에서는 레이더 경보가 울려 필수적으로 기술을 돌려 도망치려 해도 미사일의 에너지가 전혀 줄지 않는 이 악마 같은 미사일 앞에서는 살아남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무기에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개발 난도 자체가 높다는 게 단점이죠. 이에 극소수의 강대국만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학적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엔진 및 유체 역학적 난도에 있습니다. 우선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공기 흡입 및 연소 제어가 정신 나간 수준인데, 마하 4로 날면 미사일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그냥 공기가 아니게 됩니다. 초고압 핵폭풍 수준으로 이 미친 속도로 처박히는 공기를 달래서 엔진 안에서 연료랑 섞어 태워야 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시속 200km로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라이터 켜고 목적지까지 꺼트리지 않는 수준이죠. 더 골 때리는 건 미사일이 그냥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적기 잡으려고 몸을 비틀면 공기가 들어오는 각도가 실시간으로 요동치게 되죠. 이때 공기 유입량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엔진이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 흡입구 모양을 무슨 예술작품 수준으로 깎아야 하고, 초당 수만 번 변하는 각도 계산에서 엔진에 산소호흡기 붙여놓는 수준의 계산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열폭주입니다. 마하 4 이상으로 한참 달리면 공기랑 마찰 때문에 미사일 겉면이랑 엔진 속이 수천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냥 날아다니는 용광로라고 보면 됩니다. 웬만한 금속은 벌써 흐물흐물해져서 공중 분해돼야 정상이죠. 이걸 안 녹게
버티는 특수 소재랑 냉각 설계가 필수인데 이게 없다면 적기를 맞추기도 전에 미사일이 스스로 웰던돼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난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성공을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미 한국이 덕티드 램젯 엔진을 구성하는 3대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3대 핵심 기술은 가스 발생기, 문호줄 부스터, 그리고 산화제인데요. 한국은 오랜 유도무기 개발을 통해 비행 고도와 속도 변화에 맞춰 가스 발생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제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05년부터 문호줄 부스터와 가스 발생기 등 추진기간 핵심 부품 연구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초음속 도달 시 공기 흡입구를 여는 포트 커버 개방 장치에서 무려 99% 이상의 작동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전했죠. 이게 미친 수준이다 보니 미국 로스롭 그루먼도 최근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하나의 부스터를 쓰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하루아침에 미사일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스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20년간 피땀 흘려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온 국산 미사일 체계의 핵심 유전자들을 이미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하나로 융합해낸 결과물이 바로 한국형 덕티드 램젯 기반 장거리 공대공인 것이죠.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에는 한국 4대 괴물 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총 집합되었는데 우선 한국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의 엔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 기술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공기를 흡입하는 이중 모드 램제트 스크램제트 기술을 여기서 가져왔죠. 특히 최근 하이코어 시험 비행에서 목표치인 마하 5를 훌쩍 넘는 마하 6의 속도를 달성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가 해성인데 해성을 통해 공기 흡입구 및 유동 제어 설계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특히 해성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 해군의 주력 대한 미사일로 운용되며 수많은 실사격은 물론 콜롬비아, 필리핀 등 해외 수출까지 기록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초 기술을 제공한 미사일이 바로 세계 최고의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문호질 고체 부스터 및 고에너지 추진제 기술을 흡수했는데 램제트 엔진 가동 전까지 미사일을 가속해주는 문호질 부스터는 좁은 공간에서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고 현무를 통해 검증된 내열 폭갑 소재 기술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된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중동 지역을 휩쓸어버린 천궁2의 A사 탐색기, 데이터링크, 직접 충돌 유도 기술을 접목시켰는데요. 천궁은 요격률 90% 이상 실전 판정을 끝낸 세계 최고의 유도탄으로 특히 복잡한 전자전 상황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는 탐색 기술이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에 그대로 접목됩니다. 이에 사실상 개발 성공은 물론 그 성능까지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이 KF-21 보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단순히 미사일 하나 더 다는 수준이 아닌 KF-21이 진정한 깡패로 진화하는 순간인데요. 무기체계는 플랫폼인 전투기와 무장인 미사일이 하나로 결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과거 우리는 훌륭한 전투기를 운용하면서도 국산 미사일 한 발을 달기 위해 미국 정부의 깐깐한 수출 승인과 거액의 체계 통합 비용이라는 벽 앞에서 늘 의뢰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이 나오는 순간 그딴 족수에는 바로 분쇄기행위죠. 우리 맘대로 코드 짜고 우리 맘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맘대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 내 집 안방에서 내 맘대로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현대전은 전투기의 플랫폼의 성능만큼이나 미사일 만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적기를 먼저 타격하는 원거리 교정 능력이 꼭 국력인데요. 이 지점에서 KF-21과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의 패키지 결합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폭발적인 킬러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잠재 수출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최신 전략 미사일 확보에서 뼈아픈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오일머니가 넘쳐도 미국의 철저한 이스라엘 질적 군사 우위, QME 보호 정책에 가로막혀 최상위급 암람 미사일 도입에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유럽의 신흥 방산 강국 폴란드조차 미국이 암람 통합을 거절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필리핀 역시 중공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강력한 공대공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강대국 중심의 긴 대기열과 획득 제한에 막혀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4.5세대 최고 성능 전투기와 해피블룽의 국산 램제트 미사일을 어떠한 정치적 간섭 없이 즉시 제공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전세계 무기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엎을 무적의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실전 배치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100% 성공을 확신하는 이유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계가 도달한 압도적인 기술적 완성도와 피드백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KF-21 개발 과정의 일화가 그 저력을 증명하는데요. 시험 비행 중 조종사가 기체 후방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라고 단 한 번의 의견을 냈을 뿐인데 카이 개발진은 즉각 공기 흐름 문제를 파악하고 기체의 후방 설계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유연성과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치 위치 하나부터 미세한 기체 진동까지 조종사의 생생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기체 디자인을 더 완벽하게 수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작 운용 시너지를 갖춘 것이죠. KF-21의 진정
언젠가 완성이 될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저 상상이 아닌 이미 현실입니다. 오늘 한 줄 평, 서해 직도 사격장에서 중국 엔타이 공군기지가 공교롭게도 200km